안녕하세요. 저는 50대 엄마입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사람들하고 대화하는 걸 좋아했어요. 사실 집에선 부모님의 사이가 좋지 않았는데 밖에만 나오면 주변에 사람들이 끊이질 않았죠. 저희 부모님은 하루가 멀다 하고 부부싸움을 하시는 분들이었는데 제가 조금 자라자 그 불똥이 저에게 튀기 시작했습니다. 전 심리학과 가고 싶어요. 심리학과? 그게 뭐 하는 데인데? 사람들의 심리를 읽고 치료도 해주고. 정신 이상한 사람들 만나서 치료해준다는 얘기냐? 됐어. 무슨 그런 과를 간다고? 그럴 거면 대학에 갈 필요도 없어. 엄마는 제가 하는 모든 일에 사사건건 반대만 하셨고 저는 그런 엄마의 밑에서 숨통이 턱턱 막히는 유년기와 청소년기를 보냈습니다. 그러나 대학에 진학하는 문제만큼은 제 뜻대로 하고 싶더라고요. 저는 부모님의 반대를 무릅쓰면서도 심리학과에 진학했고 그날 이후 저는 집에서 완전히 찬밥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저의 고민은 늘 나는 왜 이렇게 우리 부모님이 버거울까? 우리 엄마 아빠는 왜 저러는 걸까? 였어요. 심리학은 제가 갖고 있던 의문을 조금씩 해소해주는 고마운 학문이었습니다. 그래도 더 열심히 공부했고 학점도 좋은 편이었어요. 그렇게 열심히 심리학 공부를 하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이번 수업은 둘이 짝을 이뤄서 상담자와 내담자 실습을 할 거야. 이왕이면 혼성으로 조를 짰으면 좋겠는데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끼리 무작위로 짝을 이뤄보면 어떨까? 저는 주변을 두리번거렸습니다. 그때 한 남학생과 눈이 마주쳤죠. 저기 그 남학생에게 같이 하자고 말하려는데 그 학생은 냉큼 시선을 피하더라고요. 손까지 뻗으며 부르고 있었는데 조금 무안했습니다. 뻗었던 손으로 괜히 머리만 극적거리고 있는데 누군가 뒤에서 저를 부르더라고요. 저랑 하실래요? 돌아보니 처음 보는 남학생이 저를 보며 한 손을 들고 있더라고요. 손은 왜? 저도 있다고 어필하려고요. 저는 웃음을 터뜨리고 말했죠. 그래요? 같이 해요. 그 남학생과의 조별 과제는 꽤 재미있었습니다. 상담자와 내담자로 실습을 하다 보니 서로의 깊은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죠. 처음엔 제가 내담자 역할을 했어요. 전 여전히 아빠가 무서운 것 같아요. 엄마도 불편하고. 어쩐지 제가 듣기엔 무서운 것과 불편한 게 같은 감정인 것 같아요. 마주치기 싫은 건 같으니까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마음이 아프네요. 되게 밝아 보이시는데. 사실 집 밖에 나오면 숨통이 트여요. 그래서 더 밖에선 밝은 척을 하나 봐요. 그는 제 마음을 잘 이해해 주었고 그날 이후 우리는 같이 공부도 하고 밥도 같이 먹는 친한 친구 사이가 됐습니다. 그는 저와 다르게 가족들의 지지를 받는 환경에서 자랐더라고요. 저는 저와 다른 환경에서 자란 그에게서 어떤 안정감을 느꼈던 것 같아요. 제가 밝은 척 쓰고 있는 가면이 그에게는 원래 모습인 것처럼 편안해 보였죠. 그날도 그와 과제를 한 뒤 밤늦게 집에 들어갔던 것 같아요. 엄마 아빠가 자고 있을 줄 알고 조심스럽게 현관문을 열었는데 두 분이 대판 싸우고 있더라고요. 당신이 그 모양이니까 애가 이상한 전공을 하는 거 아니야? 내가 뭘 어쨌다고 그래? 못 잡아먹어서 안달인 건 당신이었잖아. 또 내 얘긴가 싶어서 도망치고 싶었어요. 저는 결국 다시 현관문을 닫았고 집에서 조금 떨어진 놀이터에 숨어 있었습니다. 그네에 앉아서 대충 발을 구르고 있는데 그 친구에게서 문자가 도착하더라고요. 집에 잘 들어갔어? 저는 솔직하게 답장을 보냈습니다. 집 앞 놀이터에 숨어 있어. 제 말에 그는 한달이면 우리 집 앞 놀이터까지 찾아왔습니다. 너 왜 왔어? 괜찮아? 평소라면 괜찮다고 했을 거예요. 저는 늘 그렇게 상황을 모면했었거든요.
나만 괜찮다고 하면 나아질 거라고 믿고 싶었어요. 그런데 아무리 제가 괜찮다고 해도 부모님과의 관계는 괜찮아지지 않더라고요. 저는 처음으로 그렇게 말했습니다. 안 괜찮아. 너무 실증나고 무서워. 그날 그는 제가 눈물을 멈출 때까지 곁에 있어 주었습니다. 제가 마음을 좀 추스르고 나자 저를 집 앞까지 데려다 주면서 그러더라고요. 나 여기 있을 테니까 혹시라도 무슨 일 있으면 바로 나와. 다행히 부모님은 주무시고 계셨어요. 저는 그 친구에게 전화를 걸었죠. 엄마, 아빠 다 자는 것 같아. 나 괜찮으니까 얼른 가. 그러면서 창밖을 보는데 그가 제 방 창문의 위치를 어떻게 한 건지 전화를 받으며 손을 흔들더라고요. 나 보여? 당연히 보이지. 너 데려다 주고 나면 늘 보고 있었거든. 불 켜지는 거. 뭐? 갑작스러운 말에 당황스럽던 그때 그가 폭탄 발언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안 되겠다. 나 네 남자친구 해야 할 것 같아. 뭐? 그래야 남편도 하지. 그날 이후 우리는 사귀기 시작했어요. 저는 남편을 만나면서 정말 많이 변했습니다. 원래는 밝은 척 씩씩한 척을 하던 애였다면 그때부턴 진짜 밝아지고 씩씩해졌어요. 세상에 제 편이 딱 한 명만 있어도 이렇게 행복한 거구나 싶더라고요. 덕분에 저는 심리학과도 잘 졸업했고 상담사로 일하며 대학원 공부를 병행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만 그와의 사이에서 아이가 생겼지 뭐예요. 그래서 우린 서둘러 결혼을 하게 됐죠. 그와의 결혼을 허락받던 날도 집이 뒤집혔었어요. 아버지는 제 남편을 가만두지 않겠다고 난리를 치셨고 엄마는 그런 아빠를 말리다가 허리까지 삐끗하셨죠. 코미디가 따로 없었어요. 결과적으로 뱃속에 아이가 있겠습니다. 저는 남편과 서둘러 결혼했고 결혼 후 반년 만에 아들을 출산했습니다. 어린 나이에 낳은 첫 아들은 정말 기적 같았어요. 점점 커가면서 제 아빠를 똑 닮아가는데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덜컥 생긴 아들로 인해 결혼했지만 이내 둘째를 갖진 못했어요. 둘 다 사회초년생인데 아기까지 낳고 보니 사는 게 보통 힘든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첫째를 낳고 5년쯤 뒤에 둘째를 낳았죠. 둘째는 딸이기를 정말 바랐는데 또 아들이었습니다. 저는 혈기왕성한 두 아들을 키우며 점점 장군 같은 엄마가 되어갔고 남편은 때때로 위축돼 있었지만 청순하고 발랄했던 그 여자를 찾곤 했어요. 내가 대학 때 진짜 좋아했던 여자가 있었거든? 뭐? 나 만나기 전에 사귄 여자가 있었어? 우리 1학년 1학기 때 만났는데? 잘 들어봐. 그 여자는 눈동자에서는 생기가 넘치는 청순한 여자였어. 그래서? 과제를 같이 하려고 주변에서 얼쩡거리다가 성공했지. 가만히 듣다 보니 제 얘기가 맞더라고요. 뭐야, 되게 많네. 아, 엄청 청순한 여자였는데. 뭐야, 지금은 안 청순하다 이거야? 그 여자는 어디 갔을까? 나는 요즘 장군이랑 사는 것 같아. 그럴 때마다 남편이 얼마나 얄밉던지 세상에 어느 여자가 장군처럼 변하고 싶었겠어요. 아들 둘 키우다 보니 목소리도 커지고 아들 둘이 치고 다니는 사고 수습하다 보니 성격도 터프해지더라고요. 나중에는 친정 부모님도 제 앞에서 찍소리도 못하실 정도로 저는 한성격하는 아줌마로 변해 있었습니다. 그 사이 남편은 심리상담사로 자리를 잘 잡은 데 반해 저는 아이들을 키우며 일을 하다 보니 아르바이트식으로 일을 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마트 계산원으로도 일하고 편의점에서도 해봤고요. 아이들이 유치원 가고 학교 가는 시간에만 잠깐씩 일을 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퇴근 시간이 지났는데도 오질 않더라고요. 이상해서 전화해도 받질 않고 직장에도 연락해보니 벌써 퇴근을 했다는 겁니다. 아무래도 이상해서 밖으로 나가봤는데 저 앞에 웬 남자가 쓰러져 있는 거예요.
처음엔 어둡고 멀어서 보이지 않았는데 가까이 갈수록 실루엣이 눈에 익더라고요. 쓰러져 있던 남자는 제 남편이었어요. 어머, 여보! 저는 급히 119를 불렀고 목청껏 남편을 불러봤지만 남편은 의식이 아예 없었습니다. 제 목소리에 놀란 주변 사람들이 하나둘씩 모여들었고 누군가가 나서서 심폐소생술까지 해주었지만 미동도 없었어요. 119 대원들이 도착했지만 남편의 상태를 보더니 난감한 표정을 짓더라고요. 우리 남편 왜 이래요? 아직 그게 이미 돌아가신 것 같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예요? 몸에 상처 하나가 없는데. 검사를 해봐야 자세히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정신을 반쯤 놓은 채 구급차에 탔습니다. 그러나 남편의 몸 위로는 흰 천이 덮였어요. 흰 천은 왜 덮는데요? 선생님들, 그러지 말고 뭐라도 해보세요. 이 사람 아직 몸도 따뜻하잖아요. 죄송합니다. 저희도 조치가 가능한 상태면 해보겠지만 이미 너무 늦은 것 같아요. 검사 결과 남편은 뇌출혈이었어요. 조사하던 중 알게 된 사실은 전날 남편이 교통사고를 당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블랙박스 상으로는 가벼운 접촉사고 같았는데 속에선 혈관이 터졌던 거죠. 저는 전혀 들은 게 없었기 때문에 황망할 뿐이었습니다. 그렇게 남편이 세상을 떠난 뒤 저는 홀로 두 아들을 키워야 했습니다. 아이들 키우느라 제대로 된 경력도 없었고 그저 몸으로 뛰는 것 외에는 할 수 있는 게 없더라고요. 저는 24시간 식당에서 밤낮 없이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설거지면 설거지, 서빙이면 서빙, 가리지 않고 다 했어요. 일하는 만큼 일당을 받았기 때문에 더 오래 일하는 것이 제 목표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전처럼 아이들을 돌봐줄 시간이 없더라고요. 그래도 밤늦게라도 집에 오면 아이들 먹을 밑반찬도 만들고 빨래도 돌리고 그러다 보면 저도 모르게 기절하듯 잠들곤 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아들들이 투정을 부리더라고요. 아빠만 하늘 날아간 게 아니라 엄마도 사라진 것 같아. 엄마, 우리랑 있으면 안 돼? 그러나 남편을 잃은 슬픔을 삼키며 악착같이 살던 때였습니다. 엄마가 돈 안 벌면 이들은 뭐 먹고 살 건데. 전에는 아빠가 벌어다 줬지만 이제는 내가 니들 아빠이자 엄마까지 해야 돼. 그러니까 어리광 부리지 말고 니들이 할 수 있는 건 알아서 해야 해. 그렇게 모질게 말하려던 건 아니었는데 사실 저도 너무 힘들었어요. 갑자기 온종일 밖에서 일하려니 얼마나 서툴렀겠어요. 밖에서는 일을 못한다고 깨지고 안에서는 아들들까지 투정을 부리니까 견딜 수가 없더라고요. 그날 이후 아들들은 먹은 밥그릇을 설거지하는 건 기본, 집안 청소에 빨래까지 다 돌리더라고요. 해둔 모양새가 하나같이 서툴렀지만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여보, 보고 싶어. 아직 남은 집 대출금도 갚아야지. 자라는 아이들은 키워야지. 미래가 보이지 않아 모든 걸 포기하고 싶던 때였습니다. 그즘 저는 늘 잠이 부족했습니다. 피로가 누적되다 보니 식당에서도 자꾸 실수를 했어요. 그날도 음식이 가득 든 쟁반을 들고 가다가 손님과 부딪혀서 와장창 쏟은 뒤 사장님에게 혼이 나고 있었습니다. 아니, 일할 거면 일할 시간을 줄이고 좀 쉬어요. 사장님, 제 사정 아시잖아요. 아들만 둘이에요. 어떻게 일을 줄여요? 제가 더 정신 차리고 할게요. 글쎄, 오늘부터는 저녁에 근무하지 말아요. 아줌마 실수하는 것 때문에 손해가 이만저만이 아니니까. 사장님, 저 여기서 월급 줄면 답이 없어요.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세요. 봐주는 것도 하루 이틀이지. 가뜩이나 막막하던 차에 이젠 눈앞이 깜깜하더라고요. 그때였습니다. 잘 차려입은 젊은 여자가 말을 걸더라고요. 아주머니?
처음엔 절 부르는 줄도 몰랐어요. 여러 번 부르기에 돌아보니 그 여자가 저를 보고 있더라고요. 저 부르신 거예요? 일자리가 필요해 보이시는데 혹시 가정부 일도 괜찮으세요? 그거 돈 많이 줘요? 아마 여기서 풀타임으로 일하시는 것보단 많을 것 같은데요? 액수를 들은 저는 눈이 휘둥그레지고 말았습니다. 그 여자가 말한 월급은 대기업 초봉은 되는 금액이었어요. 처음이라 이 정도 드리는 거고 계속 잘하시면 급여는 더 오를 겁니다. 아니 대체 어느 집이길래 가정부한테 돈을 이렇게 많이 줘요? 그 여자가 저에게 쪽지를 내밀더라고요. 내일 오전 9시까지 이 주소로 오세요. 다음 날 아침 저는 고민 끝에 식당이 아닌 그 주소지로 향했습니다. 성북동이라기에 금방 찾을 줄 알았는데 도착해보니 사방이 단독주택인 부자 동네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월급을 많이 주는 건가? 집도 으리으리하더라고요. 초인종을 눌렀더니 어제 저에게 메모를 준 여자가 나왔습니다. 오셨네요? 저는 회장님 댁 집사로 일하고 있어요. 서집사라고 불러주세요. 회장님 댁이라는 말에 눈이 튀어나올 뻔한 것도 잠시 딱 봐도 사모님 같은 분이 나오시더라고요. 어서 오세요. 오늘부터 우리 집 살림 맡아주신다고요? 부족하지만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저런 부족하면 안 되는데. 나는 그렇게 까다롭지 않은데 우리 회장님이 엄청 까다로우시거든. 사모님은 제 엄마뻘로 보이더라고요. 제가 부모님께 대접한다는 생각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마인드는 좋네. 음식은 잘해요? 손맛이 나쁘진 않은 편이에요. 근데 식당에선 왜 그렇게 혼이 나고 있었어요? 그게 식당에선 음식은 안 했고 서빙이랑 설거지만 했어요. 제가 피곤하다 보니 실수를 해서. 홀로 아들 둘을 키우고 있다고 그랬다던데. 집사님이 귀도 밝으시네요. 예, 맞아요. 남편이 먼저 가서. 그럼 우리 집에 상주하는 분이 한 분 있으니까 아이들 학교 보내고 출근하고 저녁 준비까지만 같이 하고 퇴근하세요. 저는 당황했습니다. 그렇게 하면 월급이 줄어들 것 같아서요. 애들이 많이 커서 더 일할 수 있어요. 우리 서집사한테 들은 월급은 그대로 받을 수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요. 대신 낮에 청소는 싹 해놓고 가요. 원래 계시던 아주머니가 시키는 대로. 예, 감사합니다. 이게 무슨 횡재인가 싶었어요. 드디어 아이들을 키우면서 월급도 많이 주는 일을 찾게 됐으니까요. 그날 이후 저는 성북동 회장님 댁에 출근하며 열심히 일을 배웠습니다. 정해진 시간에 출퇴근을 하니 아이들과 함께할 시간도 늘어나고 저도 덜 피곤해서 좋더라고요. 거기다 월급도 많아져서 대출금 걱정도 줄었고 아이들이 원하는 학원도 보내줄 수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성북동 회장님 댁은 저에게 최고의 직장이었지만 딱 하나 이상한 게 있었습니다. 어머, 안녕하세요. 예. 회장님 댁에 아드님이 한 분 있었는데 저랑 나이가 비슷해 보이는데 어지간히 숫기가 없더라고요. 아드님은 늘 2층에 있는 자기 방에서 꼼짝을 안 했는데 저는 2층에 올라갈 일은 없었어요. 2층 청소는 상주하시는 아주머니가 하셨거든요. 그래도 매일 보다 보니까 좀 궁금해지긴 하더라고요. 아주머니, 근데 이 집 아드님은 직장에 안 다녀요? 아버지가 회장님이시면 회사 가서 일하면 되잖아요. 너무 많이 하려고 하면 다쳐. 그냥 시키는 일만 묵묵히 해. 아들 둘이라며. 여기 사모님만큼 무던한 집주인도 없어. 눈에 거슬릴 일만 안 하면 안 잘리고 아들 둘 잘 키울 수 있을 거야. 그럼 전에는
아주머니 혼자 일하셨어요? 아니, 동남아에서 온 외국인 도우미도 하나 있었지. 아, 그럼 자기 나라로 돌아가서 관둔 거예요? 잘렸어. 에? 웬만하면 안 잘린다면서요. 그러니까 말을 잘 들어야 한다고. 무슨 말을 안 들었길래 잘렸대요? 아주머니는 고민하더니 잠깐 기다리라고 하더라고요. 조금 뒤 사모님이 나오셨습니다. 오늘부터 새아줌마한테 2층 청소도 시킨다고요? 사모님이 아주머니에게 묻더라고요. 예, 그러려고요. 성북동 회장님 댁 사모님이 저에게 다가오더니 귓가에 대고 속삭였습니다. 아들 방은 절대 들어가지 마세요. 생각보다 별 얘기는 아니기에 알겠다고 했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2층 청소를 하기 시작했어요. 2층 거실을 치우고 있는데 그댁 아드님이 헐레벌떡 화장실로 들어가더라고요. 그런데 급히 간 탓인지 방틈 사이로 안이 보이는 겁니다. 도대체 뭐가 있길래 들어가지 말라는 거야? 그 순간 호기심이 일더라고요. 살짝 벌어진 방문 틈 사이로 안을 봤지만 보이는 게 없었어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방 안으로 성큼 들어가고 말았죠. 그런데 방 안에 커다란 모니터 화면이 있는데 그 안에 여러 개로 분할된 CCTV 화면 같은 게 있는 겁니다. 얼핏 봤을 땐 그냥 집안을 찍고 있는 것 같았는데 멈춰있는 몇 개의 화면 속 클로즈업 된 사람은 모두 저였습니다. 조금 전 제가 부엌에 있을 때, 거실에 있을 때, 2층을 청소하고 있던 모습까지 전부 다요. 이게 다 뭐야? 저는 너무 놀라 개거품을 물고 말았죠. 저는 증거로 남기기 위해 그 상황을 모두 사진으로 찍었습니다. 그때 뒤에서 인기척이 느껴지더라고요. 돌아보니 방의 주인인 회장님 댁 아들이 서 있었습니다. 저와 눈이 마주치자 순식간에 눈을 피하더라고요. 그 순간 떠오른 사람이 있었어요. 잠깐만, 혹시 대학 어디 나왔어요? 그게... 그러나 그댁 아드님은 제대로 대답조차 못하더라고요. 이 사람에게 따져봐야 소용이 없을 것 같아서 그댁 사모님에게 갔습니다. 방문을 두드리니 고상한 목소리로 대답을 하더라고요. 들어와요. 제가 사모님 방으로 들어가려고 하자 가정부 아주머니가 깜짝 놀라서 달려오시더라고요. 왜 이래? 사모님은 왜? 아주머니도 알고 있었어요? 왜 아드님 방에 들어가지 말라고 하는지? 그게 무슨 소리야? 설마 2층 아드님 방에 들어갔었어? 하지 말라고 했잖아. 그래서 전에 있던 외국인 도우미도 잘렸다니까. 우리가 하는 말을 들은 건지 사모님이 허겁지겁 방에서 나오더라고요. 아니, 이게 다 무슨 소리야? 설마 우리 아들 방에 들어갔어요? 저는 휴대폰으로 찍은 그 집 아드님 방 사진을 내밀었습니다. 보이시죠? 저 찍고 있는 거. 이거 큰 문제인 거 모르세요? 그게 내 말 좀 들어봐. 사진을 본 가정부 아주머니도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설마 그럼 전에 그 외국인 도우미도 이렇게 찍어서 본 거예요? 그런 게 아니라니까. 내 말 좀 들어봐요. 듣긴 뭘 들어요. 보기만 해도 소름 끼치는데. 아드님이 이러는 거 지금껏 두고 보신 거예요? 아주 오해할 만한 상황인 건 아는데 전에는 그런 이유가 아니었어. 사모님, 저도 아들 키우지만 아무리 자식이 귀해도 딱 봐도 제 나이던데 애는 아니죠. 잘못된 건 잘못된 거라고 가르치셔야죠. 나도 알아. 근데 우리 아들 아니었으면 아줌마는 우리 집에 들어오지도 못했어. 그게 무슨 소리예요? 막말로 아줌마가 무슨 재주로 우리 집처럼 보수 좋은 가사 도우미 일을 구하겠어? 우리 집사가 아줌마 찾아간 게 우연인 것 같아요? 우연이 아니면요?
우리 아들이 부탁했어. 소름이 다 끼치더라고요. 아니, 이 집 아드님이 저를 어떻게 알고... 그 순간 조금 전에 본 그가 떠올랐습니다. 잠깐, 아드님이 혹시 저랑 대학 동문 맞아요? 2층에서 마주쳤을 때 가까이서 보니 얼핏 기억이 나는 것도 같았거든요. 사모님은 난감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우리 아들도 같은 대학 심리학과 나왔어. 어느 날 걔가 갑자기 아줌마를 찾아달라고 하더라고. 아무래도 남편이 세상을 떠난 것 같다고. 실은 자기 첫사랑이었다면서. 그럼 설마 처음 본 날 저한테 혼자 아들 키우냐고 하신 말씀도 집사가 아니라 아드님한테 들으신 거예요? 그건 이미 알고 있었지. 아들이 찾아달라고 해서 조사를 했었으니까. 너무 기분 나빠하지 말아요. 우리 아들한테 첫사랑이 있었다는 게 신기하기도 하고 생전 부탁 한 번 안 하던 애가 부탁을 하길래 들어줄 수밖에 없었어. 그럼 저에 대해서 다 알고 집사를 식당으로 보내신 거네요? 그랬죠. 일자리 주려고. 그래도 이건 나쁜 일이죠. 어떻게 이런 일을 벌일 생각을 하세요? 그래서 저 불러서 이 집에 들여놓고 카메라로 마음껏 보게 두신 거예요? 아니지, 이건 나도 몰랐어요. 근데 우리 아들이 머리는 좋거든. 그래서 얘가 우리 집안에 있는 CCTV에 접속한 것 같아요. 정말 이번이 처음 맞아요? 정말이야. 그동안 못 들어가게 한 건 우리 아들이 치료 중이라 못 열게 한 거였어. 그 외국인 도우미가 문을 여는 바람에 애가 갑자기 발작을 일으켰거든. 그 도우미도 너무 놀란 것 같아서 좋게 마무리 지었던 거야. 무슨 치료를 받는데요? 정신과 치료. 받고 있어요. 저는 순간 당황하고 말았습니다. 저도 한때는 마음이 많이 아팠던 사람이잖아요. 그렇다 보니 정신과 치료를 받는다는 말에 갑자기 심장이 철렁하더라고요. 왜요? 무슨 병이라도. 과대망상도 있고 공황장애도 있어서 계속 치료를 받고 있어요. 그래서 낯선 사람이 방에 들어오는 걸 안 좋아해. 거기다 과대망상까지 있으니까 그 사람이 자기 방에 들어와서 자기를 해칠 수도 있다고 생각하거든. 그래서 상주하는 가정부 아주머니도 그 방에는 못 들어가게 했던 거예요. 그럼 CCTV 화면으로 절 보고 있는 이유는 뭔데요? 제가 첫사랑이라서? 아니면 저도 자기 방에 들어와서 해치기라도 할까봐? 솔직히 나도 이유는 모르겠어. 아무리 내 아들이라지만 속을 알 수 없는 애라서 마음도 아프고. 근데 나한테 아줌마 찾아달라면서 한 말은 첫사랑인데 남편 잃고 어렵게 살 것 같아서 도와주고 싶다고 하더라고. 그래도 이건 너무 소름 끼치잖아요. 내가 미안해요. 내가 다시는 이런 일 없게 할게. 이게 말로 될 일이에요? 그래서 신고하려고요? 그러지 말아요. 우리 아들이 마음이 아파서 그래. 내가 책임지고 보상도 하고 아들 단속도 시킬게. CCTV도 아예 끊어버릴게. 한 번만 봐줘요. 제가 지금 경찰 조사 받을 정도의 상태도 안 돼요. 아무리 그래도 이대로 넘어갈 순 없을 것 같았습니다. 제가 아드님이랑 대화 좀 나눠봐도 될까요? 예? 애가 낯을 많이 가려서. 화면으로 실컷 봤으니 좀 덜 가리겠죠 뭐. 그러려나? 사모님은 난처한 얼굴로 2층으로 올라갔고 그 사이 가정부 아주머니가 저를 쿡 찌르며 그러더라고요. 다른 집 일하고 싶으면 내가 소개해줄게. 아무래도 이상하다. 나야 뭐 늙은 여편애지만
자기는 아직 젊잖아. 그냥 딴 집 가서 일해. 일단 얘기 좀 해보고요. 무슨 얘기를 해. 이 집 아들 정상 아니야. 나야 워낙 오래 이 집에서 살았으니까 그러려니 하지. 자기 몰래 찍어서 보고 있는 거 보니까 이건 진짜 안 될 일 같아. 저라도 왜 걱정이 되지 않았겠어요. 남편 없는 과부라고 날 함부로 보나 싶고 불쾌하고 소름 끼치긴 하는데 마음이 아프다는 말에 신경이 쓰이더라고요. 결국 저는 제 대학 동기라는 그 집 아들과 2층 거실에서 마주했습니다. 나랑 대학 동기 맞아요? 네. 마주 앉고 보니 문득 기억이 나는 동기가 있었어요. 한 학기 다니고 휴학을 하는 바람에 거의 못 봤지만 첫 학기 때 저랑 눈이 마주친 적이 있었던 것 같더라고요. 나랑 과제할 뻔한 적 있죠? 교수님이 상담자 내담자로 짝 이뤄서 과제하라고 했을 때 눈 마주쳤었어요. 맞네. 그럼 설마 그때부터 날 좋아했어요? 네. 솔직히 나 너무 기분 나쁘거든요. CCTV로 나 왜 보고 있었어요? 그것도 몰래? 미안해요. 신고하고 싶으면 해요. 내가 잘못한 거 맞아요. 잘못한 건 알아요? 네. 왜 그랬냐고요. 난 이유가 궁금해요. 웃는 게 보기 좋아서 클로즈업해서 봤어요. 잘 지내는 것 같아서. 저기요. 아니, 야, 우리 동기니까 말 편하게 하자. 내가 지금은 비록 너희 집에 고용된 가사도우미지만 지금은 피해자잖아. 보통 친구가 잘 지내는지 알고 싶으면 어떻게 하는 거지? 어? 당연한 질문을 했는데 이 친구가 당황하더라고요. 그래도 그 순간은 제 눈을 바로 보더라고요. 물론 2초도 가지 못했지만요. 고민할 게 뭐 있어. 안부를 물어야지. 너처럼 훔쳐보는 게 아니라. 아, 뭐가 아야. 응, 해야지. 막상 마주하고 보니 우리 집 아들들 앉혀놓고 혼내는 기분도 들고 이상하게도 짠한 겁니다. 이 나이 먹고도 눈 한 번을 제대로 못 마주치고 제가 사모님이었다면 속이 썩어 문드러졌을 것 같더라고요. 사실 나 그때 너랑 과제하고 싶었어. 주변을 돌아봤는데 딱 네가 보였거든? 근데 네가 눈 피한 거 기억나? 나 그때 과제 같이 한 남자랑 결혼한 것도 알고 있었어? 그 즈음을 떠올리니 기분이 묘했습니다. 설마 그게 후회되고 미련이 남고 그런 거야? 아니지. 그 정도는 아닌데. 그럼 미안. 내가 좀 오바했네. 네가 첫사랑이라고 해서 그런 거잖아. 그건 옛날에. 그럼 이제 와서 왜 날 찾은 건데? 걱정돼서. 나 이제 아들 둘 혼자 키우는 아줌마야. 당연히 잘 지내지. 우리 아들들 키워야 하는데 없는 힘도 쥐어짜내서 살고 있어. 내 안부는 어떻게 알았어? 동문 카페에서 누가 말했어. 우리 동문 카페도 있어? 저는 그 친구에게 동문 카페 주소도 받아서 접속해봤어요. 정말 대학 동기부터 선후배들이 꽤 있는 카페더라고요. 설마 우리 남편 조문도 왔었니? 아니, 부의금만. 보냈었어? 서집사 통해서. 식당에 찾아왔던 그 서집사? 아무튼 고맙다. 첫사랑이 뭐라고 지금껏 신경 쓰고 있었다니. 좀 감동이긴 하네. 그게 첫사랑까진 아니고. 어? 엄마한테 첫사랑이라고 한 적은 없는데.
저는 살짝 당황했습니다. 그럼 뭔데? 짝사랑. 그때 잠깐. 그의 말을 종합해보니 그가 저를 찾은 이유는 오래전 잠시 짝사랑했던 대학 동기가 과부가 됐다는 소식에 마음이 쓰였다는 얘기였어요. 난 나를 그렇게 생각해주는 동기가 있는지 몰랐네. 미안해. 진짜 미안한 거 맞지? 아무리 그래도 몰래 보는 건 잘못이니까. 내가 말을 못 걸어서. 왜 못 걸어? 지금 보니까 말 잘하는구만. 그가 조금 놀란 얼굴로 저를 힐끗 보더라고요. 내 눈 봐봐. 그러나 그는 바로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겨우 2초 정도 또 한 번 눈을 마주치고는 피하더라고요. 진즉에 알았으면 이렇게 오해까진 안 했을 거 아니야. 미안해. 고개를 푹 숙인 채 미안하다고만 하는 그를 보는데 이 친구는 평생 이렇게 미안해하며 살았겠구나 싶어 마음이 아팠어요. 실은 저도 늘 부모님의 성에 차지하는 자식이었다 보니 마음 한편에 이상한 죄책감이 있었거든요. 넌 왜 심리학 전공했어? 난 우리 부모님 때문에 너무 힘들어서 심리학 공부를 하고 싶었어. 난 왜 이렇게 힘든 걸까? 우리 엄마 아빠는 왜 저러는 걸까? 그러면서. 너는? 난 내가 이해가 안 돼서. 그 말을 듣는데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내가 싫었어. 처음엔 나를 몰래 본다는 이유로 소름 끼치던 사람이었는데 지금껏 저를 기억해주고 챙기려고 했다는 게 고마웠어요. 웃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잘 지낸다는 걸 확인하고 싶었다니 정말 저를 걱정했던 것 같더라고요. 앞으로 물어봐. 잘 지내냐고. 알겠지? 우리 이렇게 하루에 한 번씩 방에서 나와서 대화하는 건 어때? 계속 올 거야? 그는 제 얼굴도 보지 못한 채 되물었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와야지. 어떻게 잡은 직장인데. 나 두 아들 키우려면 아직 멀었어. 이 정도 일로 관둘 거였으면 따져 묻지도 않았지. 그래도 여기가 너희 집이라니까 차라리 마음이 편하다. 물론 친구 믿고 일 못하면 안 되겠지만. 너 일 잘하던데? 너 훔쳐봐서 알지? 미안해. 친구는 또다시 미안하다며 고개를 푹 숙여버렸고 저는 그 모습에 웃음이 날 정도로 화가 풀려 있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저는 일하는 중간에 그 친구와 대화를 하기 시작했어요. 병원에는 언제 가? 안 가. 치료받는다고 들었는데? 의사가 와. 처음엔 눈도 잘 못 마주치던 친구가 저와 대화를 한 지 한 달쯤 지나자 조금씩 제 눈을 보더라고요. 말투도 훨씬 자연스러워지고 말의 길이도 더 길어졌습니다. 나 너한테 바라는 거 있어. 뭔데? 네가 병원에 가서 치료받았으면 좋겠어. 그렇게 밖에도 좀 나가봤으면 좋겠고. 쉽지는 않아. 내가 도움이 되면 같이 가줄게. 정말? 그럼 난 네가 얼른 나아서 행복하게 지냈으면 좋겠어. 널 믿어봐. 넌 이미 네 방문을 열고 나왔잖아. 이번엔 현관문을 열고 나가보는 거야. 친구가 고민하더니 알겠다고 하더라고요. 다음날 저는 사모님의 허락을 받고 친구의 병원길에 동행했습니다. 친구는 조금 초조해 보였지만 병원까지 잘 들어갔고 처음으로 통원 치료를 받았어요. 친구를 기다리는데 오래전의 꿈이 떠오르더라고요. 저도 마음이 아픈 사람들을 상담을 통해 치료해주는 게 꿈이었는데 먹고 사는 게 바빠 잊고 있었더라고요. 사실 나날이 변화하는 친구를 보면서 정말 뿌듯했거든요. 제가 한 것도 일종의 상담 치료기도 했고요. 사모님은 아들의 점진적인 변화에 크게 감동하셨습니다. 제 손을 잡으며
눈물까지 흘리시더라고요. 아유, 정말 고마워. 우리 아들 친구니까 이제 아줌마 말고 이름 불러도 될까? 그럼요. 너도 사모님이라고 하지 말고 아줌마라고 불러. 친구 엄마잖아. 그래도 제 직장인데 어떻게 그래요. 보니까 상담에 소질이 있는 것 같던데. 우리 아들이랑 동기면 심리학 전공한 거 맞지? 네, 맞아요. 원래는 상담사가 되는 게 꿈이었어요. 그러지 말고 상담사로 일하는 건 어때? 이제 와서 제가 어떻게 상담 일을 해요. 졸업한 지 너무 오래되기도 했고 요즘 제가 가진 심리치료사 자격증 정도로는 취업하기도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나도 알아. 우리 아들도 심리학 전공이잖아. 그러니까 대학원에 가서 더 공부해야지. 자신 없어요. 그때도 아들 낳고 키우느라 못한 걸 남편도 없는 이 마당에 어떻게 해요. 내가 학비 다 대줄게. 에? 말도 안 돼요. 사모님이 왜요? 고마우니까. 그리고 재능을 썩히는 것 같아서 아까워서 그래. 우리 아들 학교 다닐 때 빼고는 집 밖으로 나가본 적이 없는 애야. 학교도 겨우 기사가 태워주면 수업만 듣고 쪼르르 집으로 돌아왔었어. 그런 애를 네가 데리고 나왔잖아. 너 진짜 재능 있어. 그런 재능은 아무나 갖는 게 아니야. 그날 이후 고민이 좀 많아졌어요. 사모님의 말을 듣고 나니 잠재웠던 꿈이 가슴속에서 자꾸 꿈틀거리더라고요. 그러나 아들들을 키우기도 벅찬데 어떻게 대학원 공부까지 싶었어요. 며칠 뒤 사모님이 저한테 대학원 팸플릿을 내미시더라고요. 요즘은 인터넷 치면 다 나온다고 하는데 나는 옛날 사람이라서 여기 상담대학원은 토요일마다 가면 된대. 그렇긴 한데 애들 때문에 그러지? 토요일이면 학교도 안 가니까. 아무래도요. 내가 봐줄게. 너 대학원 졸업할 때까지. 예? 너 실습 갈 때도 내가 봐줄게. 나 아들 하나라서 손주도 없고 아주 심심해 못 살겠어. 내 손주라 생각하고 볼 테니까 넌 공부해. 저한테 왜 이렇게까지 하시는데요? 전 못 받아요. 무슨 염치로. 이미 월급도 많이 주고 계시잖아요. 내 아들을 집 밖으로 나가게 해준 것만으로도 받을 자격이 있어. 공부해. 공부해서 네 능력으로 벌어서 먹고 살아. 아주머니, 앞으로는 자식들이 부모 책임 안 진다. 자기 일 없으면 답 없는 100세 시대야. 네가 따뜻한 마음으로 살아서 온 기회라고 생각해. 냉큼 잡아. 두 아들을 생각해서라도. 애들은 저 바쁜 거 안 좋아해요. 지금이야 그렇겠지. 나중 돼봐라. 돈 없고 일 없는 엄마를 어느 아들이 좋아하나? 듣고 보니 맞는 말이더라고요. 저는 결국 사모님, 아니 친구 어머니가 주신 기회를 잡기로 했습니다. 평소엔 일하면서 토요일마다 상담대학원에 다니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 실습도 나가고 대학원을 졸업하면서 바로 상담사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꿈만 같은 날들이었어요. 그 즈음에 성북동 회장님 댁은 저에게 친정보다 더 친정 같은 곳이 돼 있었어요. 저희 아이들도 친구 어머니를 할머니라고 부를 만큼 좋아했고 회장님도 저희 아이들을 너무 예뻐해 주셨고요. 그즈음 친구는 자기 사업을 구상할 정도로 건강을 회복한 상태였어요. 상담센터를 열려고 하는데 너도 안 들어올래? 진짜? 우리 동기 몇 명도 같이 하기로 했어. 정말? 대학 동기들끼리 같이 하면 재밌지 않을까? 그 친구가 제 눈을 똑바로 보고 말하는 것도 신기한데 이제는 주도해서 대화를 이어가기까지 하더라고요. 친구 잘 키운 보람이 있네. 예, 덕분에 잘 컸으니 유용하게 써먹으세요. 이미 너무 많은 도움을 받았어. 특히 너희 어머니한테.
우리 엄마는 덕분에 활력을 되찾았는데 팔자에 없는 줄 알았던 손주가 생긴 것 같아서 좋으시대. 그러니까 이제라도 장가를 가. 나도 좋은 사람 있으면 가지. 왜? 첫사랑이 나한테는 전혀 마음이 없나? 도대체 몇 번을 말해야 첫사랑이 아니라 짝사랑이라고 말할 거야? 거기다 나 초혼이거든. 어이가 없네. 나 지금 애들 딸린 과부라고 제껴둔 거 아니냐? 그래서가 아니라 넌 내 짝사랑이었던 그 여자가 아니야. 그게 무슨 소리야. 나 짝사랑했다며. 내 짝사랑은 청순하면서도 얌전하고 말도 제잘제잘 예쁘게 하던 여자였거든. 이제 내가 기차화통 삶아먹은 것처럼 너무 씩씩하고 우람하다 이거지? 아, 꼭 우리 남편이 하던 소리랑 똑같네. 그러니까 우리 짝은 각자 찾자. 사업은 같이 하고. 와, 날 짝사랑해서 몰래 훔쳐보다가 걸린 게 엊그제 같은데. 그때는 짝사랑해서가 아니라 그냥 친구로서 마음을 쓴 거지. 이제 잘 나간다 이거지? 겨우 집 밖으로 꺼내줬더니 나보고 우람한 아줌마라고 놀리기까지 하네? 그러나 친구 어머니는 저랑 친구가 함께 있는 모습을 볼 때마다 뭔가를 기대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오늘도 얘기 잘 나눴어? 네, 이제는 뭐 제가 신경 안 써도 잘 살 것 같아요. 아니 왜? 네가 고쳐놨으니 갖다 쓰지 그래. 에? 아니 그렇잖아. 제가 변한 게 사랑의 힘일 수도 있고. 그럴 때마다 저는 박장대소했습니다. 제가 저한테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자기가 좋아했던 첫사랑은 이제 없대요. 왜 없어? 너잖아. 너라고 했는데. 애 둘 낳고 걸걸해진 아줌마는 저는 그때의 제가 아니라는 거죠. 어머, 우리 아들이 그런 소리도 하니? 네, 제 완전 정상이라니까요. 별일이네. 이제 농담도 한단 말이야? 저도 볼 때마다 깜짝깜짝 놀라요. 제가 괜찮은 사람 있으면 소개시킬게요. 제가 저 친구의 증인이잖아요. 완치도 됐고 이젠 몸도 마음도 아주 건강하다는 걸 증명할 수 있는 증인. 그래, 니들 둘이 이성적인 감정이 없는 건 나도 다 알고 있었어. 그래도 난 네가 내 며느리가 돼도 괜찮다고 생각했는데. 그럼 저 며느리 말고 딸할게요. 그럴래? 난 그것도 좋지. 네, 제가 시누이처럼 딱 버티고 서서 좋은 신부 찾아볼게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 저의 두 아들은 모두 성인이 됐습니다. 큰아들은 저랑 남편을 따라 심리학을 전공하겠다고 하더라고요. 넌 왜 심리학을 전공하고 싶어? 세상에서 가장 좋아하는 사람들이 선택한 전공이니까? 아니, 솔직히 좀 궁금해서. 엄마가 먹고 사느라 너희들이랑 소통하는데 좀 미숙했잖아. 엄마는 외할아버지 외할머니랑 소통이 어려워서 심리학 공부가 하고 싶었거든. 엄마는 우리랑 소통 잘했잖아. 엄마는 아무리 바쁘고 피곤해도 늘 말 한마디라도 애정을 담아서 해줬어. 엄마가 뭐라고 했는데? 잘 자. 잘 잤어? 에이, 뭐야. 그건 그냥 인사잖아. 그 인사를 잘 못하는 사람도 얼마나 많은데. 하긴 그렇긴 하지. 그것만 잘해도 서로 행복해지는 건데. 그치? 그래서 첫째 아들은 심리학과를 진학했는데 둘째 아들은 댄스를 전공하겠다는 겁니다. 둘째가 댄스 동아리 활동을 하는 건 알고 있었지만 좀 걱정이 되더라고요. 댄스 전공해서 먹고 살 수 있을까? 엄마, 대학에 가는 이유는 하고 싶은 공부를 더 심층적으로 하는 거잖아. 내가 더 심층적으로 하고 싶은 공부는 댄스뿐이야. 아니죠. 그러니까 그래도 대학에 한두 푼 드는 것도 아니고 너의 미래를 생각해서 결정해야. 엄마, 좋아하는 걸 하다 보면 미래도 열리는 거야. 겨우 20살짜리가 세상 다 살아본 것처럼 얘기하는데 속이 터지더라고요.
그제야 제가 심리학과 간다고 했을 때 우리 엄마 아빠의 심정이 이랬을까 싶더라고요. 제가 전혀 모르는 분야를 전공한다고 하니 솔직히 걱정부터 되는 거예요. 친정엄마한테 이 이야기를 했더니 엄마가 고소하다는 듯 그러셨습니다. 너도 자식 키워보니 이제 알겠지? 부모는 자식 생각하면 걱정뿐이야. 엄마의 말을 듣고 나니 제 입장을 더 확실하게 결정할 수 있겠더라고요. 그러게, 내가 엄마처럼 내 아들을 걱정부터 했네. 엄마 말도 맞아. 걱정이 앞서긴 해. 근데 내가 엄마 말 안 듣고 심리학 전공에서 얻은 게 뭔지 알아? 뭔데? 이해하는 마음. 난 엄마도 이해하고 나도 이해하고 우리 아들도 이해해. 그래서 걱정하기보단 믿어주려고. 이게 내가 심리학을 공부해서 얻은 자산이야? 엄마는 한동안 말이 없더니 무안한 듯 물으셨어요. 내가 많이 미웠냐? 엄마도 나 미웠잖아. 그거야 걱정돼서 그런 거지. 그러니까 난 걱정하면서 미워하는 대신 믿어주고 격려할래? 내가 미안해. 난 너처럼 많이 배우지도 못하고 20살 때부터 일만 했잖아. 엄마가 그렇게 말하면 내가 뭐가 돼? 누가 믿기만 했대? 이젠 알아. 결국엔 날 키우기 위해서 엄마도 많은 걸 포기하고 헌신하며 힘들었을 거라는 거. 나도 엄마 아빠 다 이해해. 우리 애들도 내가 미울 때도 있었겠지? 미운 것도 사랑이야. 그렇긴 해. 심리학을 전공하고도 아들들을 성인으로 키운 뒤에야 친정엄마와 대화다운 대화를 가끔 합니다. 그 외에는 늘 똑같죠. 엄마는 제가 50대가 돼도 늘 물가에 내놓은 애 같은가 봐요. 실은 저도 그래요. 물가에 내놓은 애 같으니까 더 격려해주면서 가까이 있으려고요. 그래서 최근엔 두 아들과 제주도에 다녀왔어요. 아무리 다 성인이고 바빠졌어도 소중한 추억은 함께 기억하고 싶어서요. 얼마 전 제주도에서 저의 친구이자 사업 파트너가 결혼을 했거든요. 몇 달 전 갑자기 친구가 저더러 상담센터장을 맡아달라고 하더라고요. 넌 어쩌고? 난 제주도에 센터 지어서 거기 살려고. 아예 가서 산다고? 제주도에 살고 싶어서. 갑자기? 내가 이제 완치되긴 했지만 한때는 공황장애도 있었고 여전히 사람 북적거리는 서울 생활이 잘 맞진 않거든. 그랬더니 내 여자친구가 제주도에 같이 사는 건 어떠냐고 그러네. 잠깐만, 누구? 나 결혼해.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 친구의 제안으로 같은 상담센터에서 일한 지 15년이 지났는데 글쎄, 저 모르게 비밀 연애를 했더라고요. 근데 네가 연애할 시간이 어디 있었어? 내가 네 24시간 스케줄을 다 하는데. 잠깐, 제주도? 설마 너 지난번에 제주도로 세미나 참석하러 갔을 때. 맞아, 그 사람은 제주도 토박이. 와, 너 진짜 대단하다. 완치 정도가 아닌데? 이 정도로 새로 태어난 거 아니니? 그래서 내 휴대폰에 네 이름이 엄마 같은 친구로 저장돼 있잖아. 야, 난 내 아들 둘로 충분하거든. 네가 날 새로 태어나게 했잖아. 한 번 엄마는 영원한 엄마지. 참, 엄마한테 비밀로 하고 연애까지 한 주제. 말이 많네. 결혼식 올 거지? 엄마 같은 친구인데 가야지. 비로소 네가 너의 가정을 꾸리는 기쁜 날인데. 저는 친구와 포옹했습니다. 살다 보니 이런 날이 오는구나. 그때 널 못 만났으면 안 왔을 거야. 너한테 이겨낼 힘이 있었던 거야. 너한테 부탁하고 싶은 거 있는데. 뭐? 축사 해줄 거지? 친구는 결혼 날짜를 잡은 뒤
미리 제주도로 이사를 갔고 저는 결혼식 하루 전에 제주도에 가서 친구네 부부와 오붓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친구의 예비 신부를 만나고 보니 안심이 되더라고요. 예비 신부는 우리와 나이가 비슷한 여자였는데 제주도에서 횟집을 크게 하고 있는 사장님이었어요. 제가 왔다고 회를 어마어마하게 떠왔더라고요. 둘이 어떻게 만났는지 알려줘. 우리 횟집에 왔는데 제가 첫눈에 반해서 서비스부터 냅다 져버렸어요. 내 인생에 결혼은 없는 줄 알았는데 이렇게 결혼을 하게 되네요. 친구의 아내는 통도 크고 성격도 시원시원했어요. 그동안 그렇게 소개팅을 시켜줘도 성사가 안 되더니 결국 자기 짝이 따로 있었나 봐요. 친구의 결혼식 날 저는 오느라 축사를 어떻게 읽었는지도 모르겠더라고요. 아들들이 평생 놀려먹을 거라며 찍어놓은 영상을 보니 제가 제대로 말한 건 딱 이 정도였습니다. 한때는 처간 대학 동기였고 지금은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친구이자 나의 사업 파트너인 현우야. 아주 제가 눈물 콧물을 다 흘리느라 발음도 다 뭉개지고 우리 아들들은 영상 찍으면서 배꼽 빠지게 웃고 있더라고요. 인생에 참 웃지 못할 일들이 많았는데 그 시간을 뚫고 와보니 보입니다. 남은 인생 너와 함께 웃고 울며 함께 살아갈 사람들이 많이 생겼다는 것을요. 그래서 저는 저에게 상담을 받는 모든 분에게 꼭 이야기를 합니다. 인생은 살아봐야 아는 거라고요. 그러니 한 걸음만 더 용기를 내보자고요.